변박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나온 스타 줄여서 도나스 김재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천하람 변호사의 빈자리를 우리 반고, 네, 반고. 예, 반고정, 예,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께서 채워주고 계십니다. 경쟁 체제로 하세요. 신인규 변호사도 막 나오고 싶어 하는데. 아,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경쟁 체제. 네. 제작자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얘기하죠. 플래톤 체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시청률 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천하람 변호사가 자리를 비워서니까 그분에게 응당의 책임을 묻도록 하고요. 예, 오늘 정말 할 얘기가 있어서 예, 마중물 토크 없이 바로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번 주 이 갑자기 튀어나온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회고록을 냈다고 합니다. 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진실을 알려야 할 때가 됐다라는 게 이제 이유라는데, 뭐 그때는 못했던 얘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SBS 보도로 크게 좀 회자가 됐고 문제가 또 많은 문제가 됐던 논두렁 시계 사건 얘기를 꺼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시계는 빼자, 이제 뭐 민망하잖아, 뭐 이거는 이제 비속어로 쪽팔리잖아, 뭐 이렇게 해서 당황을 했다, 이런 상황도 소개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의 책임을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아무것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뭐 우리한테 뭐 수사에 강압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은 그쪽에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약간의 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뭐 굉장히 격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본인의 책임이 아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일단 이제 본인의 변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사를 하던 책임자였는데 내가 흘린 게 아니라 뭐 국정원과 그 다음에 이제 MB 청와대에서 흘린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또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동기 정무수석이었죠 당시에.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게 보면, 이 책임을 본인이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국정원에서 이게 TF팀을 만들어서 이제 조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때 이제 미국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미국으로 갔는데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검사의 나라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할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상황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예전부터 보면 이제 정치를 한다는 얘기가 꾸준히 있었어요. 네. 그전에도.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목적, 본인에 대한 약간 그런 굴레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좀 깨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내가 정치를 좀 재개해 보겠다, 이런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은 오히려 이 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짐은 좀 벗어놓고 오히려 그쪽에 이제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그런 역할로 그렇죠. 쓰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의미 있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변호인의 역할로 찾아와서 수사 내용을 파악하고 의견서도 안 냈다. 이거는 이제 검사 마인드예요, 딱. 네, 검사 네. 출신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찾아가면 아는 이제 후배 검사들한테 야, 수사 내용이 뭐야, 그리고 의견서 하나 내고 좀 이렇게 빼줘, 이건데 예.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그렇게 되죠. 근데 지금 이 정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간다고 해서 의견 뭐 수사 내용을 알려줘요? 한마디로 좀 굽신거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의견서 내는 거는요, 의미가 없는 게 왜냐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수사 방향이. 네, 네. 지금 저도 뭐 여기 뭐 김용 사건이나 뭐 이화영 사건 하지만 뭐 필요하면 의견서 맨날 내라 그래요. 근데 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 정해져 있어, 방향이. 네, 네, 법정에 네. 다투는 게 낫지. 굳이 네. 뭐 여기서 수사 과정에서 뭐 월갑을 해봐야 반영이 되느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변호인의 역할을 뭐 가서 수사 정보 미리 좀 알아내고 의견서 내는 걸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일단은 현 변호사님의 생각은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 자신을 좀 어필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힌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셨는데, 여러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입 대상이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아니라서 네. 국민의힘 김재석 위원장이. 아니요, 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물론 그렇죠. 제 앞가림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건 그런데 저는 그 다분히 총선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물론 뭐 이인규 검사 원래 옛날에부터 유명하신 분이긴 했지만 한동안 잊혀졌다가 다시 한번 전 국민의 이름에, 또 전 국민의 입에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예. 결국 정치적인 어떤 발판을 마련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낸 목적에 정치적인 목적과 뭐 예를 들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예.
이런 목적들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아니면 사실관계를 뭐 비틀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도 사실관계를 밝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인규라는 메신저보다는 오히려 그 조갑제닷컴이라고 하는 출판사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갑제닷컴에 어떠서 나오는 출판 서적 같은 거의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실관계만큼은 제대로 해가지고 내는 회사거든요. 왜냐하면 소송 안 당하기 위해서. 예.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인규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메신저의 신뢰라기보다는 이 출판사에서 어떻게든 소송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 사실관계 소송당해도 이길 수 있는 방식으로 아마 책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안에 있는 사실관계들은 충분히 이인규 씨가 증명 가능한 내용들로 썼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수사들은 사실 검찰 내에서 CCTV로 다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인규 검사의 주장이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 역대 대통령 어느 대통령 가운데서도 가장 기록을 충실하게 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네. 대통령 기록물을 찾아봐도 아마 충분히 자료들이 있을 거다. 아마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실관계 자체는 비틀지는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사실은 글쎄요. 이게 되게 뭐가 있냐면 김재섭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 저는 뭐 책을 읽어보진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기존에 보도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본인이 속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 지향이나 진영에 다소 불리한 얘기들은 누락했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사실 결국은 박연차 리스트라고 하는 예. 그 고인이죠. 지금은 태광실업 회장하셨던 분을 이제 국세청을 통해 압박을 하고 별건 수사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압박을 해가지고 리스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사실은 그 이후에 몇 년 전에도 보도됐었는데 이 리스트에 반기문 총장이 있다 없다부터 해가지고 뭐 자기 이인규 중수부장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인터뷰에서 나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리스트를 또 할 때 박연차 회장의 변호인이 아마 박영수 특검이었을 거예요. 아 그래. 네. 그리고 이때 또 주임 검사 중에 한 명은 우병우고 이게 등장인물이 굉장히 화려한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때 리스트 때문에 뭐 이광재 지사도 그 당시에 아마 약간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나왔을 거고 예. 박관용, 김원기 전 의장, 아 정말 맞아. 박진현 장관도 몇십만 원 수준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리스트가 쫙 있거든요. 당시 이제 박연차 리스트 해가지고 뭐 이분 제가 거론한 분들은 다 예. 유죄받은 분들이에요. 네, 반기문 총장 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면 과연 그럼 그 당시에 수사 안 한 사람들 편의적으로 좀 보자. 또 강도가 달랐다. 노무현 일가를 향한 강도가 굉장히 셌다. 뭐 이런 네, 부분들이 네. 다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에서 진솔하게 얘기했을까?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그때 원세훈 원장이 뭘 했다. 국정원장이었죠, 당시에. 청와대가 뭘 했다. 이 얘기만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모든 사태는 청와대, 국세청, 검찰 삼각 사각 편대로 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인들만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들만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저는 약간의 그런 진정성의 의문을 좀 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 낸 이유는 정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엔 내년 총선에 무소속이라도 출마하겠다. 무소속이라도. 어떻게 반문 정서를 이용해서 국민의힘 쪽에 유리한 지역에 본인이 공천을 받으면 좋고 네. 아니더라도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정치하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은요,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정 세력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왜 지금 있었을까? 단순히 그냥 10년 정부 기록물 예. 해제가 됐으니까 이거는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썼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좀 모욕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는 게 그냥 딱 눈에 와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타겟은 노무현 전 대통령 고인이 되신 분보다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맞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에 오히려 방점은 찍혀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됐지만 상당히 당시에는 비겁한 사람이었다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더라고요. 반문정서 이용 정치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그 뭐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있긴 있고 물론 이제 그거를 적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이 좀 법적 공방으로 물론 이제 출판금지 가처분이나 이런 걸 낼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법적 공방으로 좀 번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다 증거가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뭐 진술 조서라든지 이런 걸 갖고 나왔을 리는 없고 예. 결국은 이인규 씨도 뭔가 자기 기억이라든지 진술 그 당시에 뭐 수사했던 사람이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수사 기록이야 당연히 검찰에 있겠지. 만약에 이거를 본인이 들고 나왔으면 그건 더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네, 더 네. 심각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이게 또 논란이 커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이인규 씨가 원하는 구도로 끌려가는 거예요. 약간 어찌 보면 키워주는. 본인이 이제 더 이걸 논란을 키우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몸값을 좀 더 그렇죠. 높이겠다. 그러면 계속 이제 이거에 대해서 폭로도 하고 언론도 인터뷰도 하면 그거대로 어찌 보면 이제 끌고 가는 입장이죠. 본인의 의도를 더 만들어주는 입장이라서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 서문에 검찰 후배들이 검사의 길을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검찰 저는 그거 굳이 그것 때문에 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거는 뭐 명분인 것 같고. 검찰 내부 그 망 있잖아요, 이프로스. 네. 거기에서는 그 뭐하러 검찰 이름을 썼냐 뭐 이런 반응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게 이제 뭐 검사 계속 그 책의 흐름에 내내 나오는 게 이제 검사라는 키워드잖아요. 심지어 표지에서도 그 검사라는 키워드가 들어오고 제목 네. 자체가 내가 대한민국 검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민주당이 국민의힘 그다음에 우리 그 윤석열 정부를 보고 검찰공화국이라고 계속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라는 키워드를 달고 나와서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그 서술한 내용 자체가 예. 저는 뭐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는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여기에 소송을 걸지도 않겠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인규 씨가 이야기한 대로 CCTV가 있다라는 거예요. 검찰 내부에는. 그 CCTV는 뭐 조작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고 뭐 대통령 기록물은 민주당이 열람하게 안 해주겠지만 의석수가 많아서 여하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 게다가 이인규 씨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누가 봐도 정치적인 이유로 책을 썼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아마 뭐 대부분 그 평가는 네 분이 다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어쨌든 본인의 그 이름값을 좀 올리기 위한 출간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특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분노하는 또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슬슬 이 얘기는 마무리를 하고 네, 뭐 이제 다음 주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상민 민주당 의원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부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바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최근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퇴진론에 한숨을 쉬었다는 얘기를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하셨습니다. 이 평가가 되게 엇갈립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다. 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를 또 지지하시는 측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 오히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약간 이제 그 화학식 조미료 MSG를 좀 이거는 가미한 거 아니냐. 왜냐면은 이제 뭐 한숨은 쉬었을 수 있는데 그 뒤에 뭐 이재명 외에 할 사람도 없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기 정치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게 너무 평가가 다양해서 지금 민주당 쪽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먼저 그러니까 먼저 돌릴게요. 일단 반대로 돌릴게요. 그다음에 더잘 아실 예. 거예요. 저희가 먼저 님이 할게요. 한번 예, 예. 반박을 해보셨으면 저는 이거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다. 이중 플레이요? 예. 왜냐하면 여의도 바닥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이재명 당 대표가 약간 좀 흔들렸었잖아요. 네. 그때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을 노리고 열심히 활동하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 중에 한 명이 이 박지원 의원이거든요. 예, 예. 전 국정원장.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체제가 좀 안정되어 가 보이니까 자기가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뭐 모습을 면피하고자 네. 좀 벗어나고자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예. 아니 나는 당신 체제를 흔들었던 사람 아니야. 그 이유를 대비했던 사람이 아니야. 예. 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이중 플레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좀 가보시려다가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급히 이거- 유턴을 했다. 급히 네. 유턴을 했다. 자꾸 이렇게 하다가 나 자칫 잘못하면 공천 못 받겠다. 음.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다시 힘 실어주는. 아 저는 아니요. 그 간을 보시는 것 같아요 요새. 예, 네. 예. 박지원 전 원장께서 간을 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중적인 해석이잖아요. 그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한숨을 쉬었다라는 것 가지고 아 저 이재명 갖고 되겠어라고 한숨이로 해석할 수도 있고 네네네. 또는 아 민주당이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이게 양갈래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일단 운을 띄워본 거죠. 그래서 민주당 내 반응을 보고 자신의 어떤 거취를 결정하려고 하는 그 플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 그러면 지금 여의도권 내에서 박지원 전 원장과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을 할 거라는 소문이 좀 돌고 있습니다. 아마 전 그런 그 소문의 진원지는 당연히 박지원 전 원장에서 나왔을 거라고 보고 예.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내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확답을 하시지 않았을 거고 이렇게 애매하게 해석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고 이거 되겠다 싶으면 빠르게 창당으로 가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걱정했던 거라고 급하게 선회를 하려고 저는 이런 애매모호한 말을 아마 민주당이 던진 거라고 봐요. 근데 기사 보면 약간 단합을 주문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네네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굳이 뭐 다른 생각을 하시지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 한숨을 쉰 건 조용히 살고 싶은데 자꾸 와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를 끌어들이냐. 아니, 근데 아니 아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근데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단합이라는 게요. 그 탈당한 사람들 이외의 단합인지 그 사람들까지 끌고 가는 단합인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저는 그 얼마든지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세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고 어쨌든 현 변호사님 얘기를 이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지원 원장님이야 워낙 뭐 겉모술수가 능하신 분이니까 정치구단. 그렇죠. 예. 정치구단이죠. 근데 이분이 지금 처한 상황은 이제 내년에 총선 출마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디로 할 건지 당에서 이제 간다 그러면 이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건지가 관건이고 두 번째 고민은 이제 수사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국정원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전임 정부에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어필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도와주십시오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세 번째가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지금 당내 역학관계 구도인데 박지원 원장이 촉이 굉장히 빠르신 분이에요. 네, 분위기로 빠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막 디싸다가도 딱 되니까 또 한 자리 하시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또 이 변화가 어디로 가는지 뭐 정무적 감각이라고 일단 할까요? 네, 예. 좋게 말하면 정무적 감각이죠. 예, 정무적 감각. 분위기가 바뀌었다. 네, 이걸 네. 아는 거죠. 네, 근데 네. 본인이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다. 저는 이게 아마 박지원 원장이 하고 싶은 말일 거예요. 나도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체에 이렇게 힘을 싣고 있습니다. 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취향인 것 같아서 뭐 한숨을 내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당내 주류적인 분위기 대부분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검찰이 이렇게 탄압하고 있는데 예. 이게 무슨 퇴진이 뭐 이게 얘기할 기제가 아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이제 뭐 몇 분들이 나와서 방송에 많이 나오는 분들의 얘기는 대부분 그분 한 분이나 두 분 정도의 의견이에요. 당내 대부분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제가 보기에 박지원 원장도 아는 거예요. 이제 빨리 이제 태세 전환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근태기 형은 민주당이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 균열이 생각보다 간단치는 않아 보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박지원 원장이 요새 방송만 나오면 하는 얘기가 유승민, 이준석 탈당하고서 창당할 거다. 이게 계속 하는 거거든요. 어떤 자신의 마음이 이준석과 유승민에게 투영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얘기를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우리가 중대 선거구제 얘기도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탈당 후 창당의 가능성을 만약에 이준석, 유승민이 한다 그러면 여기도 여차하면 갈 수 있다. 이거를 계속 저는 풍기고 있다고 봅니다. 유승민, 이준석이 가면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도 같이. 저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민의힘이에요. 진짜 한번 모시고 정말 속내를 좀 여쭤보고 싶은. 누구요? 박지원 예, 예. 안 넘어가죠. 저희 같은 조문회기들과 겸상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쨌든 이번 주에 또 하나의 되게 핫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섭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지자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좀 극명하게 지금 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그 부분이 또 지지자들 사이에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진 부분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숨에 대한 해석을 박지원 전 원장이 한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이 한숨 하나인데 이게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민주당이 패배하게 되면 나의 정치적인 생명도 끝난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 그랬더니 또 하나의 또 해석의 영역인데요. 이 뭐든이 어디까지냐. 오늘 이제 한숨과 이 뭐든에 대한 해석의 시간인데요. 뭐든 하겠다.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또 이제 뭐 질서 있는 퇴진?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질서 있는 퇴진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비대위를 뭐 꾸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번 하기도 했으니까 네.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더미래랑 이재명 대표가 간담회를 했고 예. 이제 강훈식 의원이 좌장인데 거기가 이제 인원수로는 제일 큰 모임이고 그렇죠. 그래서 한 결국은 40여 분 뭐 이 정도 속해 있다고 당 내에서 그래서 이제 뭐 사무총장이나 뭐 이런 주요 보직에 대해서 좀 쇄신 그건 뭐 말을 약간 했는데 어쨌든 뭐 친명이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예. 지금 이대로는 좀 곤란한 거 아니냐 좀 여기서 변화를 가져오자라는 것도 좀 강하게 얘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의 지금 조응한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소위 뭐 민주당의 길이라고 불리우는 약간 비명계로 이제 꼽히는 분들 앞에서 그 개혁적 딸들 모임 분들이 막 트럭 시위하고 뭐 이렇게 뭐 앞에 가서 시위하고 막 그런 그 지역 사무실 가서 시위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직접 진화한 거. 그래서 이제 파국을 좀 막는 방식으로 이번 주 말에 이렇게 좀 흘러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최소한의 이제 아마 지금 정책위 의장 뭐 사무총장 뭐 여러 자리가 있는데 몇 개 좀 대변인이나 뭐 이런 데서 좀 변화를 가져와서 좀 두루두루 당내에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과 창구들을 만드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다음 수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세 분 얘기 듣고 현 변호사님 얘기를 좀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없을 것 같아요. 퇴진은 어쨌든 무질서한 퇴진이 될 수밖에 없죠. 임기가 보장된 당대표 중간에 당대표직 내놓게라고 하는 게 질서 있는 퇴진은 아닌 것 같고 이재명 당대표는 절대로 중간에 퇴진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결국에는 우리가 뭐 예전에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총선 앞두고 내년 1월 달쯤에 공천을 어느 정도 다 끝내놓은 다음에 네. 본인의 얼굴로 총선 치르는 것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다. 그러면 좀 뒤로 물러나서 비대위원장 내세울 거고요. 선대위원장 국민들에게 환호받는 분 내세워서 총선 치를 거다. 근데 어쨌든 공천은 본인 옥중 공천 얘기도 나오잖아요. 본인 힘으로 꼭 해내겠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어요. 계속. 재판 과정 중에서도 김문기 씨를 알았네 몰랐네 같이 카트를 2인용 카트를 탔는데 거기서 한 4시간 5시간 동안 카트를 탔는데 눈도 마주치지 않는 이게 거짓말이네 아니네. 이재명 당대표를 되게 작게 만들어요. 이게 과연 정치 지도자일까? 아니 이게 뭐지? 이게 옛날 같이 일했던 사람, 보고받았던 사람,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줬던 사람, 안다 모른다. 이거 가지고 거기에 발목 잡혀 있는 것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계속 끌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에서 그럼 끌고 가는 건 검찰의 스케줄입니까? 검찰이고 법원이 되겠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또 나타나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김재수 위원장. 그 질서 있는 퇴진이란 말은 그 좋게 헤어졌다라는 얘기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좋게 헤어졌다고 하는 커플들 중에서 서로 좋게 헤어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네, 다 네. 죽어라 싸우고 결국 헤어지고 이제 나중에 합리화를 하는 과정에서 좋게 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본인 건데 연애사 얘기 같은 저는 정말 좋게 헤어졌습니다. 정말 좋게 헤어졌는데 찾아오면 어떡하지? 네, 아무튼 그랬는데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퇴진하는 것 자체가 질서 있을 수가 없죠. 벌써도 지금 뭐 민주당이 지금 퇴진도 안 했는데 질서가 없는데 퇴진하면 더 질서가 없어지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보고 내려오시라는 말을 애써 애둘러서 좋게 얘기한 게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거고 이재명 대표 말에 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근데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것을 다 하기 바라지 않아요. 내려오시는 것만 바라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말에 내가 전력을 다하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퇴진을 시사한 것 같지는 않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오히려 퇴진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방송은 녹음입니다. 김재섭 전 위원장의 전 여자친구께서는 지금 MBC에 만날 수 없다는 점. 1인 시하는 거 아니에요? 1인 시. 만날 수 없다는 점 안내를 드리고요. 현근택 변호사님? 네, 지금 사실은 뭐 질서 있는 퇴진, 뭐 연말 퇴진 얘기 나오는 분들은 그 개인적인 의견이고 사실은 당내 이제 역학구도를 봐야 되는데 네. 주의 깊게 보는 분들은 이제 민주당의 길이라는 분들이 이제 최근에 모임을 하긴 했어요. 14일 날 하긴 했는데 저는 그때 과연 이걸 공개적으로 하느냐, 아니 끝난 다음에 뭐 퇴진 얘기를 하느냐를 주의 깊게 봤는데 둘 다 안 했어요. 처음에 사진만 찍고 비공개. 그 다음에 나와서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퇴진 얘기를 했냐 그런 얘기 없었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한두 사람이 뭐 저 방송에 나가서 뭐 하십시오 하는 얘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자기 혼자 있는 거니까. 근데 세력으로서 아니면 어떤 뭐 이거 만들어서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도 민주당의 길 이분들도 모임을 원래 바로 하려다가 안 하고 그다음에 좀 연기해서 했는데 비공개로 하고 거기에서 퇴진 얘기 나왔냐 했는데 아니다 그러고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당내는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는 안 보는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즉시 퇴진론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고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는 건 시기의 문제를 하반기로 좀 이제 유예하고 그 시점에서의 어떤 그동안의 검찰 기소 상황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 뭐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해서 그 부분은 좀 열어놓아지는 거 아닌가. 다만 상반기에 일단 수습 국면으로 가자. 이런 정도로 지금 교통 정리됐다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바란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갈등이랑 그런 불안 요소들은 잠재돼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러면 이제 강훈식 의원의 인터뷰도 저도 이제 찾아봤었는데 또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의 26분 정도의 의원들이 자리를 했다고 들었고, 그럼 일단은 당분간 뭐 한 상반기 뭐 이런 이야기는 조금 잦아들 거라고 보시나요? 이재명 당대표도 뭔가를 수를 내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요구하는 게 탕평 인사잖아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친명계 인사들을 좀 빼라. 좀 비명계 인사들을 좀 넣어라라는 그런 요구 같아요. 왜냐면 의원들은 지금 공천이 가장 큰 관심이니까. 그래서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뭐 민주연구원장 이런 자리들은 좀 비주류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그리고 어쨌든 이 얘기는 그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한번 또 나올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그리고 심지어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날짜를 뭐 맞추자. 뭐 이런 얘기들도 서로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근데 그렇죠.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천제도 TF 단장을 이제 이계 의원 시킨 것도 그런 면이 있는 것이고, 지금 11명 중에 9명을 어쨌든 친명이 아닌 사람들을 했다는 것도 있고, 지금 원내대표 선거도 아마 뭐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마 친명인 사람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것 같고,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 있는데 지금 대충 언급되는 분들이 뭐 지도부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친명으로 언급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 정도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어쨌든 당사의 2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제가 보기에 뭐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공천 TF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당무를 하다 보면 그 어떤 TF라든지 이런 위원회 같은 거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선거는 선관위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다 하게 되고 공천도 공관위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다 하게 되거든요. 앞서서 한 모든 절차들은 다 참고사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자문 그냥 보고 그냥 그 TF에서 이런 안을 내놨었습니다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다른 거 해도 돼요. 얼마든지 엎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천관리 TF가 생각보다 빨리 떴고 거기에 비명계 인사들이 들어갔다는 거는 일단 비명계 인사들로 하여금 공천에 대한 어떤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액션을 했다고 보는데 이거는 사실은 비명계를 달랠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은 아닌 게 어차피 공관위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ETF는 사실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약간 지금 이제 김재섭 위원장께서 하신 얘기가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하기 때문에 TF는 역할이 없고 형식적으로 만든 것 같다. 그렇죠. 뭐 이제 이런 시각이랑 비슷하시네요. 거의 참고 사항 정도 그냥 TF에서 이랬답니다 하면 아 그렇군요 하고 넘어갈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뭐 어쨌든 뭐 나름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배분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또 이제 현 변호사님은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면은 뭐 당헌을 바꾸거나 뭐 이게 아주 진짜 손바닥 뒤집기보다 그냥 쉽더라고요. 아니 민주당도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아니, 근데 민주당은 그 정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도 그래요. 기본적으로 시스템과 이렇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시스템이야. 1년 전에 공천룰을 확정하게 돼 있고 지난번 총선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정도까지는 확정해야 되는 거죠. 예. 3월 말 4월 확정이기 때문에 지금 TF에서 만든 거를 뭐 최고위원회에서 거부한다.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논란은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전당대회 할 때도 전당대회 룰 바꾸는 거, 예. 의원 뭐 비율을 줄이고 그다음에 뭐 여론을 넣고 일을 할 때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았어요. TFT 만든 게 올라갔다가 다시 깨졌다가 비대위에서 다시 상정됐다가 중앙위에서 다시 변경하고 이랬는데 그런 과정 거치는 게 저는 당내에서 다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처럼 위에서 그냥 고쳐가면 바로 고치고 그러지는 않아요. 자, 근데 당원 80조 관련해서 논쟁은 아직 상반기에 마지막 불씨가 좀 남아있지 않나. 결국은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됐는데 그럼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려고 해도 제가 볼 때 3월 이상을 끌면 그것도 검찰이 안 맞거든요. 네. 왜냐면 보통 뭐 구속 기소되면 뭐 그 20일 안에 기소하고 하니까 지금 3월 뭐 늦어도 4월 초중순까지는 좀 검찰 논리대로 기소를 해야 됩니다. 예. 기소를 하게 되면 이때 또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원 80조 문제와 다음 뭐 혹시 또 체포동의안에 올라오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죠. 뭐 지금 하신 얘기는 이제 민주당 당원 80조가 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가 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정지한다가 아니라 정지할 수 있다라는 이 당원 80조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삭제 논란이 있었는데 혁신위에서는 일단 논의를 제외한다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다음 스텝에서 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 현 변호사님께 질문을 많이 드렸으니까 김재섭 위원장 나오셨으니까 네, 좀 여쭤볼게요. 네. 그 김기현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게 과학기술특위위원장 뭐 제안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쉬고 싶다면서 고사를 하셨다고 하던데. 네. 정말 쉬고 싶어서 거절하신 겁니까? 아니요. 이건 누가 봐도 아니죠. 자리가 좀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제가 또 지도부를 해본 사람으로서 예. 당내 TF, 당내 위원회, 당내 특별위원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라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과학기술 특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상설위원회도 아니고 특별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특위를 만든 것 같은데 네. 특위라는 게 처음 시작은 늘 거창해요. 막 뭐 이번에 뭐가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으니까 비트코인 특위를 만들어서 뭐 관련자들을 모았는데 회의 한 2번 정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특위가 뭐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되게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이슈에 맞춰서 만들어졌다가 민주당도 제가 알기로 지금 특별위원회가 한 30개 돼요. 근데 그 특별위원회 가운데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특위위원장이 누구인지, 예.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없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이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러니까 본인을 달래는 수단으로서는 특별위원회로서 그냥 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나 맡는 거는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적 급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제 생각인데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장밖에 없을 거랍니다. 본인 스스로는. 예. 나머지는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지금 뭐 친유계라고 알려진 강대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 받았는데 네네. 안철수 의원한테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하나 드리겠다라고 하든 뭐 사무부총장이나 무슨 뭐 조직부총장 뭐 이런 자리들 있잖아요. 진짜 핵심 요직에 있는 한 명에 대한 추천권을 드린다든가 네. 뭐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냥 뭐 과학기술특위위원장 이걸 당대표 2등한 사람이 받을 건 아니니까 김기현 대표 측에서도 그냥 그 뭐랄까 형식을 갖추고 싶었던 거지. 네네. 안철수 의원이 이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걸요. 그냥 저는 쇼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은 당직 인선이 끝났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되게 연포탕을 잘 끓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뭘 그래요.
낙지는 싹 빼놓고. 원래는 연포탕에 낙지는 제일 나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끝났잖아요. 마지막- 다 아니, 끓었잖아요. 다 먹었는데 낙지가 이제 지금 누구예요? 낙지를 공관위원장이 낙지겠네.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 낙지는 원래 연포탕에 늘 그래도 마지막에 들어가죠. 국민의힘 당직자라고.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일단 이 얘기만 마무리 좀 할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직 인선이 이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기 전에 선출직 빼고요. 선출직은 당연히 뭐 그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이 된 거니까. 뭐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뭐 이제 어쨌든 같이 이제 당 대표 후보였던 분들에게 이들을 좀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일단 만나고 얘기를 좀 나눠야 이게 이제 연포탕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연대나 포용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장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냥 이게 자꾸 김재섭 위원장한테 여쭤보기에는 너무 당직에 계시니까. 숨쉬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라. 지금 이런 분위기잖아요. 아니에요. 서슬이 펄어잖아요. 안 그래요? 김재원, 조수진, 뭐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반성해라, 추방해야 된다. 뭐 이러한 생각, 상종도 못하겠다. 이러한 얘기 하잖아요. 예. 결국에는 연포탕 통해서 이준석 계열의 사람들과 함께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반성하고 사과하고 무릎 꿇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살려는 줄게 이 정도 수준이지 같이 함께 정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김재섭 위원장님도 좀 조심하시고 좀 목소리를 좀 당분간은 눈치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황교안 전 대표가 이제 김기현 대표랑 회동을 하고 나서 다음에 만날 때는 당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도 또 분분한데 오늘 다 해석의 영역이네요, 사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뭘 하나 던졌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던져라 이런 멘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그게 좀 공감이 가가지고요. 어떻게 황교안 대표도 그러면 자리를 일단 제안은 했을까요? 안철수 전 대표처럼. 근데 그게 좀 부족하다고 느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도 예. 전 대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충분히 그 격에 맞는 자리를 제안받기를 원하고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 우리가 당 대표 이 선거 과정에서 보게 되면 황교안 전 대표가 사실 다크호스였잖아요. 네네. 갑자기 그렇죠. 나타나서 막 울산 땅 의혹을 제기하고 무슨 갑자기 검사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예. 막 그 질의를 하고 이러셨는데 저는 그게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 쌓기라고 봤거든요. 차기 공천에서 내가 얼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예. 내 한 목숨 겨우 간수할 것이냐, 아니면 내 측근 몇 명을 같이 공천 과정에 넣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 싸움을 타진했다고 봐요. 근데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됐을 건데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보다 더 낮았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내 입지를 최대한 키워가지고 김기현 대표랑 어떤 협상을 좀 해보겠다. 네. 승부를 보겠다. 예. 내 지분을 찾겠다. 이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는 자리를 김기현 대표가 주길 바랬는데 그에 걸맞는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안철수 안철수 현 의원 그리고 이제 황교안 전 대표와 관련한 이제 김기현 대표와의 이 이야기들. 아니 두 분 다 관심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제 생존 문제잖아요. 생존. 안철수 의원 자리 지금 분당 갑에도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 나오고 있고 예. 황교안 전 대표도 일단은 받아서 들어가야 되고. 그럼 이제 김기현 대표가 공천 주는 게 중요하지. 지금 뭐 특위위원장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 중요하지 않은데 이걸 많이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 요구할 게 없어요. 보통 정치는 그렇습니다. 한번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공천 주겠다는 거 아니면은 안 받을 거예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공천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한 데서 그게 과연 뭐 확실성이 있을지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아니요 이래버리면 끝이니까 네네. 그 사이에서 갈등할 것 같아. 이분이 진짜 나하고 협상을 해서 딜을 해서 공천 줄게요라는 말을 한다고 예. 그걸 믿을 수 있는지 또 김기현 대표도 그 말을 안 하겠죠. 네네. 지금 그 말을 하겠다는 당장 대통령실 네가 뭔데 이럴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죠. 근데 쉽게 받지는 않을 거예요. 최소한 공천을 보장은 아니어도 암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리는 주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럼 계속해서 약간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뭐를 하나 이제 주는데 됐어. 약간 이런 그림들은 앞으로도 몇 차례 나올 수는 있겠는데. 아니, 이제 끝났어요. 어디 가요?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한 번 했으니까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난 챙길 만큼 챙겼다. 네. 그럼 재차 제안은 안 할 것 같다. 공천도 안 줄 거예요. 황교안 대표 어디로 공천 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딜 줘요?
원래 그리고- 옛날에 종로에서 종로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때 근데 이제 최재형 이낙연 원장- 전 대표랑 그 이미지가 또 막 부정선거 뭐 투쟁 위원장 뭐 이런 것 같은 비슷한 거 하셔가지고 별로. 그럼 오케이 한교안 전 돼요. 대표는 그렇다고 분석을 하시고 안철수 의원은요?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이제 저 분당가 지역구 포기하고요. 저 어디든 당이 원하는 데로 지도부에서 가겠습니다. 원하는 험지 출마 제가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선언해야죠. 안 그러면 쫓겨나고. 이미 하신 거 아니에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때는 조건이 있었어. 뭔데? 당 대표가 되면 당 대표가 되면 너 험지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면? 호남, 광주 가는 거야? 마포에 마포? 이제 정청래 의원이나 그때 이제 그 몇 명 그 맞아, 현역 맞아, 의원들을 맞아. 거론하신 분들이 있죠. 네. 예. 광진을 광진을. 뭐 이런 게 예, 맞아요. 예, 뭐 네. 고민정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의원. 그래서 정청래 당에서 의원. 찍어주는 데를 가겠다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은 쫓겨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 그럼- 대기자들이 있잖아요. 막강한 그렇죠. 김은혜, 박민식 음. 이런 분들한테 밀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당대표 선거에서 그래도 20% 이상 득표를 한 그 의원인데 거기를 공천을 안 준다는 건 너무 좀 아니 명분 있잖아요. 명분. 명분. 당의 지도자급 대선 후보급인 큰 인물이 아. 험지에 나가셔가지고 수도권 총선 승리의 교두보 선봉장이 되어주세요. 음. 이 명분을 어떻게 거부를 해? 음. 본인도 한 얘기가 있네. 노원은 그러면 다시 거기는 이준석 전 대표 지역구랑 겹치기 때문에 두 분 사이는 두 분이- 별로지 않은데 두 분이 또 싸워야 되는 두 분이 경선한다고? 네, 아니, 그렇게까지는 이게 하는 아니죠. 거죠. 둘이 싸우게 만들어서. 이재희? 아니. 그거 그렇게는 하는 안 순간 되죠. 아주 난장판 됩니다. 그러면 진짜 난장판인 거죠. 예. 그래요. 뭐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해봤습니다만 오늘 시간상으로 이제 원내대표 얘기까지만 좀 하면 얼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이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그러니까 임기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새 지도부로 이제 원내대표를 꾸리는 거는 어떻겠냐 해서 이 날짜를 좀 맞춰보자 이런 얘기가 있던데 2달 정도 민주당이 더 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당길 그러니까- 것 같은데요. 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조금 앞으로 당기고 국민의힘은 조금 늘려야 되는 건데 사실은 당기는 거는 좀 괜찮은데 임기 끝난 사람을 연장하는 건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당대표도 새로 뽑았고 이러니까 원내대표도 그에 맞추는 게 맞거든요. 대충 일정을 맞출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여야 합의가 이번 정권 들어서 처음으로 제대로 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누가 출마를 할지 예. 누가 될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뭐 용산 쪽에 있는 분들을 또 만났어요. 내부 정보 좀 듣고 오셨습니까? 네. 예. 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주목해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용산 지역구 갖고 예,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곧 이제 작업이 시작이 될 거다. 그분이 이제 통일부 장관 그만두고 이제 원내대표로 나올 거다. 그래서 예. 지금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은 허물 켜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 페북에다 썼거든요. 권영세 원내대표라 이렇게 썼더니 몇몇 기자분들이 그거를 보고 권영세 장관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예. 아하. 장모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그만두시는 거냐 원내대표 나가시냐 그랬더니 으악!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거부하셨답니다. 근데 지켜보세요 한번. 근데 저는 권영세 의원이 왜냐면 당대표 출마를 계속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했었고. 있었죠. 사실 당대표 네. 출마 때 이미 이제 내각에서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누가 나올 거냐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알기로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 했을 때 사무총장도 뭐 제안하고 이랬었는데 다 거절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무총장은 옛날에 하셔가지고 옛날에 그런 하셨죠. 거죠. 예. 본인 그렇게 급급이 또 아니라서 영등포에서 지역구 할 때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예. 심지어 또 그 전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21대 국회 시작할 때 당시 원내대표 경쟁하셨거든요. 예, 두 예. 분. 그러니까 이미 원내대표도 말하자면 출마 경험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급으로는 계속 우리가 이 한마평에 올랐지만 원내대표는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일단은 한번 보죠. 뭐 네. 일단 권영세 지금 현재 통일부 장관도 얘기가 뭐 일단 네. 뭐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제가 궁금한 건 네.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과 조금 가까운 분들과 네. 또 그리고 이제 TK, PK 쪽 의원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의원들 간에 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과연 수도권 쪽이 될 거냐 아니면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곳이 될 거냐 이것도 또 어쨌든 관전 포인트거든요. 관전 포인트 아니에요. 아니에요? 관전 포인트는 예. 용산에서 누구를 가장 신임을 하느냐 그게 관전 포인트지 이번에는 결국도 지역 누가 친윤이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산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총선 공천을 위해서 당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한 틈도 보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당대표, 지도체제 다 친윤으로 했지만 예. 또 원내도 우리가 제대로 장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신임이 좀 떨어지는 부족하다. 것 같아요. 저도 수도권 여부가 갈라질 것 같, 그걸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자체가 몇 명 없잖아요. 김학용 그렇고요. 김학용 의원 외에는 뭐 왜냐하면 윤상현, 최근 저희 김학용. 당직 선거에서 수도권 승리론을 가지고 온 사람 중에 승리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대 국회에서도 이 국회 시작할 때 주호영 원내대표 대구시잖아요. 권영세 의원이 용산 에 당선된 사람으로서 수도권 중심의 정당으로 변모해야 된다.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영남 그 어떤 일색이라는 평이 훨씬 더 셌거든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차이로 권영세 의원이 당시에 그 주호영 의원한테 패배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가 수도권에 정치를 한 분이지만 그 당시 메시지 잘 읽어보면 수도권 얘기 안 해요. 오히려 대구에서 호소를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마찬가지로 원내대표 선거도 그렇고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적어도 국민의힘이라는 지금 정당 안에서는 수도권 견제론이 먹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예. 제가 봐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 때도 뭐 이준석이나 뭐 천하람 이런 분들이 어쨌든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수도권 이기려면 이 얘기했는데 일단은 당원 분포도 그렇고 또 현역 의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원내대표. 그렇죠, 현역 의원들이 뽑는 현역 의원들이 수도권에 많지 않아요. 몇 명 이분들이 없어요.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지역적인 변수보다는 결국은 뭐 용산의 변수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학용 의원 선수가 있지만 약간 그 재보궐로 들어와서 네, 공백기가 좀 있고 윤상현 의원 해줄 리 만무하고 태용호 의원이 될 리 만무하고 그죠? 그러니까 몇 명 없어요. 네. 배현진 의원 초선인데 뭐 어쨌든 이번에 또 지도부 들어갔고 김웅 의원 이거 좀 여러 가지 스크래치가 많고 수도권에 해야 몇 명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도. 알겠습니다. 뭐 이제 곧 또 이 얘기들이 나오겠네요. 양 당의 원내대표 후보들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일단 한번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은 여야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를 드디어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 참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의 얼마 만에 제대로 된 여야 합의인지. 그걸 예. 합의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봐보세요. 원래 4월 초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인데 네. 4월 말로 만약 미룬다 그러면은 권영세 원내대표 설은 점점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네, 정신일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원래 지난주에 김재섭 위원장을 다시 만나자고 우리가 인사를 했었다가 천하람 변호사가 컴백을 했었는데 한 주 건너뛰고 또 이번 주에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천하람 변호사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하다는 말씀. 쫓아내야죠. 네, 네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